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4월도 다 간 것 같아요. 5월, 6월, 7월, 8월 넉 달. 어차피 9월, 10월은 다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니까 넉 달 동안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348쪽인 것 같고요.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양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음 과정이 기출문제 과정인데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48쪽에 환매 특약에 관한 등기인데 맞죠? 아니에요? 맞죠? 오늘은 끝까지 끝나는 날, 진도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몇 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 환은 다시 환자입니다. 그리고 매자는 살 매자예요. 그러면 환매라 하면 다시 사는 것을 환매라고 얘기하고 다시 사겠다는 것을 공시합니다. 이를 환매특약등기 또는 환매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 될 테고요.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환매특약이라고 불러요.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성격이 더러워서 남한테 돈 빌리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면 갑이 을에게 얘기합니다. 을은 친구인데 너 이 아파트 네가 좀 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다행히 을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을이 알았다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갑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갑이 동시에 을에게 또 한 번 부탁합니다. 내가 돈이 마련되면 이것 내가 반드시 살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다시 팔아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 알았다 너한테 반드시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환매특약부 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매특약이 붙은 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얘기한 대로 다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사겠다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환매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사겠다는 매매계약이 다시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를 가지고 오면 다시 소유권을 회복을 하는데요.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도담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매도담보. 바로 매매를 통해서 매매의 형식을 통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맡긴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마련되면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변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매도담보의 형식이 바로 환매특약부 매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매도담보.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을 여기서 보시면 매매와 환매특약이 이루어지는데 주종관계를 판단한다면 매매가 주예요. 그리고 환매특약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특약이 붙은 매매라고 해서 포인트는 매매입니다. 매매가 주가 돼요. 따라서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을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등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 환매특약에 의해서 요 매도인 갑에게는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하는데요. 형성권이 뭔지 아시죠? 일방의 의사표시만에 의해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하는데요.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환매특약은 등기가 필요 없어요. 다만 이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매특약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환매특약 등기 또는 환매등기라고 불러요. 어디까지나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환매특약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갑이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형성권이니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다시 체결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무슨 등기를 가져와야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와야 될 텐데 누구의 이름으로? 매도인 갑의 이름으로. 그러면 소유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만 환매대금은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린 목적으로 요 보통 환매특약을 하게 돼요. 돈을 빌린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매도담보라고 부르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될 겁니다. 민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몇 개의 등기가 나타납니까? 3개의 등기가 나타나요. 그럼 이 3개의 등기는 등기관리자, 등기미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면 먼저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 등기관리자. 그리고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의무자.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대항력을 취득하는 매도인 갑이 되겠죠. 따라서 매도인 갑이 등기관리자. 그 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예요? 대항력에 복종해야 되는 을이 등기미자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는 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미자, 등기관리자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을 회복하는 갑이 되겠죠. 등기관리자가 될 겁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등기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라 따져보시는 거예요. 따져보시면 오히려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요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요 시점은. 그리고 우리 민법에 의하면 환매특약이 붙은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요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을 해야 됩니다. 환매특약부 매매니까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동시에 체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이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환매특약이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환매특약이 아닙니다.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지만 환매특약이 돼요.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환매특약이 아니라 혹시 뭔지 아십니까? 재매매이약이라고 봅니다. 재매매이약. 동시에 체결돼야지만 환매특약.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재매매이약. 들어보셨어요? 재매매이약. 갑과 을 사이에 다시 매매하겠다라고 미리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를 재매매이약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체결되면 뭐라고요? 환매특약.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재매매이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환매특약에 대해서 환매등기가 이루어지겠죠. 환매특약에 의해서 환매등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환매특약 등기, 환매등기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법의 취지를 우리 등기법이 받아들여서 민법에서는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하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가 동시에 신청되지 않으면 환매 등기가 아니에요. 환매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하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때는 가등기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신청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재매매이약, 동시에 신청되지 않으면 환매특약이 아니라 가등기가 될 테고요. 그러면 여기가 재매매이약이고 가등기가 된다면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가등기담보라고 불러요. 가등기담보. 들어보셨나요? 가등기담보. 따라서 가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담보도 부동산일 때는 가담법이 적용이 되고요. 가등기담보도 가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걸 요구하는데요.
이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작성을 합니다. 동시 신청하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와 차이가 나느냐면 이따가 보실 신탁 등기와 차이가 나타나게 돼요.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한 장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해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이거는 별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게 신청 정보가 따로따로 작성이 되면 즉 별건으로 작성이 되면 순위번호가 다른 순위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된다고 했죠. 그때는 같은 순위번호가 부여가 돼요. 별개일 때는 다른 순위번호, 같은 거일 때는 한 건의 순위번호가 한 개의 순위번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이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접수번호가 어쩔까요?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순위도 어쩔까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별건으로 작성을 하니까 신청 정보를 별건으로 작성하니까 순위는 같지만 순위번호는 다른 겁니다. 순위는 같지만 순위번호는 다르게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부여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로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을 비교하면 이게 주고 이게 종이라고 했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매매계약이 주가 되고 환매특약이 종이 되니까 매매계약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환매특약은 같이 실효가 되는 겁니다. 주종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도 같이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주종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도 실효가 되겠습니까? 그때는 요것만 무효취소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법의 취지가 우리 등기법에서 나타나는데요. 이것도 주종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주종. 그러면 두 개의 등기 신청이 한꺼번에 등기소에 신청이 되는데요. 이것이 각하가 되면 자동 각하. 맞아요. 이게 각하가 된다고 해서 이게 자동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주종관계의 의미입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순위는 같은데 순위번호가 다른 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면 이거는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가 될 텐데 어느 게 주, 어느 게 부기등기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 환매 등기가 부기등기가 돼요. 그렇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위가 3번이라고 한다면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환매 등기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근데 이 환매권도 재산적 권리예요. 돈 받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적 권리는 다 돈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이 환매권을 돈 받고 다른 자에게 넘긴다면 환매 등기를 이전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환매 등기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환매권자로부터 다시 한번 도출이 되니까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할까요? 부기의 부기. 이거 이해가 되셔요?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니까 환매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입니다. 그러면 환매 등기 이전 등기가 부기의 부기라고 한다면 환매 등기 이전에 가등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써요. 그럼 환매 등기 이전 등기가 부기의 부기니까 환매 등기 이전 등기의 가등기도 부기의 부기 등기가 되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네.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써요.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본등기가 부기의 부기면 가등기도 부기의 부기등기를 쓰는 겁니다. 이따가 가등기 할 때 보실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구인가요?
힌트, 요 시점이 을명의로 등기가 되는 시점입니다. 갑이겠죠. 을명의로 등기가 되기 이전 단계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갑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환매 등기에 등기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저기 힌트. 컸니? 네? 을이겠죠. 을.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무엇을 제공할까요? 지난주에 인감증명. 맞아요. 그러면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 을은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 7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을. 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환매 등기의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소에 인감증명 첨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때는 을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왜? 다른 사람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환매 등기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 등기와 요 등기는 동시에 신청한다고 했죠. 그럼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신청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때 환매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필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아직 을명의로 등기가 된 적이 없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따라서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자주 볼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하니까 을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을명의로 등기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을은 등기필 정보가 아직은 없습니다. 환매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필 정보가 을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환매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느냐면 환매 특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취소가 된다든지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갑은 환매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면 갑의 환매권은 나타나지 않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맞아요. 두 번째, 갑이 환매권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환매권 소멸하겠죠.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또한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겠죠. 따라서 환매 등기는 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환매권을 포기한다든지, 또는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이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되는데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이때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환매 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든지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든지 환매권을 포기했을 때는 환매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로또 200억짜리 됐는데 우리 친구가 아니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론상은 가능해요. 현실에는 없겠지만
그래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갑은 환매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유권도 취득하겠죠. 맞아요. 뭐가 나타날까요? 혼동. 혼동.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거. 이걸 혼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환매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됐으면 환매 등기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소멸되었으니까. 이때 혼동은 무조건 무슨 신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단독 신청.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따져보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환매권자겠죠. 환매권자 누굽니까? 갑. 이익이 발생한 자는 소유권자겠죠. 소유권자 누굽니까? 을이라고 하지 마셔요. 소유권 넘겼다고 했잖아요. 갑. 그럼 등기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전부 다 갑이죠. 맞아요. 그래서 혼동의 경우는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이 혼동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정의하냐면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인 등기무자의 지위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이 됩니다. 그럼 등기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누구만 있습니까? 등기 권리자만. 따라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에요. 이거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혼동 나오면 단독 신청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훨씬 쉬워집니다. 혼동, 단독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환매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된 등기죠? 갑의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이죠. 환매 등기는 환매권자가 갑이니까. 맞아요. 그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지면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하겠죠. 그럼 공동신청을 통해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은 환매 등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맞아요. 환매 등기도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될 때는 환매 등기는 등기관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말소할까요? 직권 말소.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 말소. 이게 시험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환매 기간은 절대로 몇 년을 넘길 수 없을까요? 5년. 왜냐면 이 환매권은 형성권으로서 대단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갑은 언제든지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리예요. 그러면 갑에게 강력한 권리라는 얘기는 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맞아요. 따라서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갑이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한 굉장히 언제 뺏길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이러한 불안정한 소유권은 절대로 5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자본주의 개념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환매권은 절대로 5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환매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 필요적 기록상 뭐가 있었죠? 환매대금. 기억나셔요? 환매대금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환매대금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에요. 매매대금 플러스 매매비용이 환매대금입니다. 따라서 환매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줄을 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르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 351쪽의 신탁등기를 보겠습니다.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쪽에 속해요. 이게 암기도 잘 안 되고 암기가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신탁등기를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민법에서 명의신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네, 그러면 마음 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계약 같은 뜻이에요. 이때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명의신탁 약정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등기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누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등기명의는 모든 등기명의가 다 가능해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다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게 뭐죠? 소유권. 그래서 보통 출제도 소유권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고 설명도 보통 소유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소유권을 예를 든다면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니까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니까 뭐가 나타날까요? 소유권 변동이 나타납니다. 이때의 소유권 변동은 대외적 소유권 변동이라고 불러요. 대외적인 소유권 변동이 나타납니다. 이때 갑은 대내적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대외적 소유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은 갑이 갖고 대외적, 지금 등기명의는 누구 명의로 넘어갔습니까? 을의 명의로 넘어갔죠. 등기명의는 을의 명의로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자로 공시되는 자는 누구예요? 을. 그래서 을은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갑은 을을 믿고서 등기명의만을 넘겼죠. 맞아요. 그래서 대내적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두 개로 쪼개져요.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 명의신탁자, 대외적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나눠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소유자. 민법에서 했다면서요. 누구예요? 진짜 소유자는 없어요. 진짜 소유자는 대내적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외적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짜 소유자입니다. 하나만 갖고 있어서는 진짜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진짜 소유권을 불분명하게 만들죠. 따라서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공시기능에 혼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명의신탁의 약정은, 명의신탁 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부실법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하셨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무효가 되니까 이것을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돼버려요.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은 복귀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시기능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명의신탁 계약은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거는 부실법상의 명의신탁이고요. 이거는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인데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고서, 이때 신탁계약의 의미는 갑을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권리는 모든 권리가 다 가능한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소유권이기 때문에 보통 소유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자,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부탁을 맡기는 자, 부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신탁자라고도 부르고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때 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탁을 받는 자,
부탁을 받는 자라고 부릅니다. 수탁자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명의신탁 계약과 차이는 뭐냐면 갑이 을을 명의신탁은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탁 계약은 갑이 을을 믿고서 권리 자체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니까 권리가 넘어갑니다. 대내적 소유권도 넘어가고 대외적 소유권도 넘어가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믿고서 넘겼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갑이 을을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진 않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탁의 목적. 갑이 을을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서 갑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해요. 근데 문제는 갑에게는 호러머니가 이렇게 계셔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자식은 자기 하나가 유일한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릴 것 같은데 표정들 봐서는.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구라서 내가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걸리니까 이 아파트를 너한테 넘기겠다. 그러면 너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좀 내달라. 월세를 내달라가 아니라 월세를 놔서 월세가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넘기면서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한테 등기명의를 넘기고 소유권을 부탁할 테니까 네가 월세를 놔서 달달이 월세가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에게 달달이 보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신탁의 목적은 뭡니까? 월세 마련, 어머니 생활비 마련. 맞아요. 그걸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불러요. 이익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루어지지만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신탁의 목적을 공시하는 게 바로 신탁 등기예요.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일까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갑.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했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갑이 됩니다.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을은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을 다 취득합니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 권리자는 누굴까요? 을이 됩니다. 을은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을 다 취득하는 대신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어요. 신탁의 목적에 제한을 받으면서 행사하는 겁니다. 을은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은 다 취득하지만 진짜 소유자로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는 없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을은 멋대로 처분할 수는 없고 뭐 해야 됩니까? 월세를 놔야 된다는 겁니다. 월세를 놔서 생활비 들어와야 돼요.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행사는 제한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 신탁 등기는 예전에는 신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갑과 을이 신탁 등기도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가 등기법과 신탁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무조건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했죠.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근데 신탁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이거는 공동 신청이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이게 아까 보신 환매 등기와의 차이점이죠. 환매 등기는 별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접수 번호가 어떨까요? 같겠죠. 순위 번호도 이건 좀 이따 보시고 동시 신청이 되는데 한 건의 신청 정보입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순위 번호도 어쩔까요? 동일한 겁니다. 아까 환매 등기와 세입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하지만 신청 정보는 별개로 제출한다고 했죠. 따라서 순위는 같지만 순위 번호는 다른 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세입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였습니다. 별 건의 신청 정보니까. 근데 여기서는 한 건의 신청 정보니까 접수 번호가 같다는 건 똑같지만 순위 번호는 이때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입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순위 번호를 공유합니다. 같이 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입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이게 한 건의 신청 정보라서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수탁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청하고 싶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 등기를 통해서 을이 취득한 소유권이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신탁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거 신청하고 싶어요? 신청하기 싫어요? 싫어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고 신탁 등기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우리 등기법에서 허용되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문제의 지위를 요거를 대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요거는 공동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제한을 받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갑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그때는 요거를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얘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신탁 등기 신청하지 않을 때 열 받겠죠. 수익을 받지 못하니까 이때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탁자나 수익자가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되는 겁니까? 따로 신청이 되는 겁니까? 따로 신청하는 거죠. 수탁자가 이것만 신청하고 이걸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 신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신청하는 거니까 대위 신청할 때는 이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돼요? 아니에요? 이 등기와 이 대위 신청 등기는 동시에 신청입니까? 아닙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먼저고 이건 나중에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고 대위 신청은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이때는 개념 자체가 동시 신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청 정보도 한 건의 신청 정보가 될 수가 없겠죠? 맞아요. 이건 별 건의 신청 정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실까요? 네, 얼핏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됐다가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래서 등기부상 을은 수탁자라고 표시가 되니까 소유권 행사가 자유로울까요? 제한을 받을까요? 제한을 받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여기다가 신탁의 목적을 기록할 겁니다.
맞아요.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되는데 어떤 신탁의 목적이었죠? 갑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홀로 계셔서 너무 걸리더라.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을 해갖고 칸이 모자라요. 그렇죠. 칸이 없으니까 신탁의 목적을 다 기록할 수는 없죠. 따라서 여기는 그냥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여기 있다가는 그냥 신탁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신탁이라고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의 목적은 별개의 장부를 만들어서 이 별개의 장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여기 너무 칸이 좁으니까 그렇겠죠. 이 별개의 장부가 뭐냐면 신탁원부라는 장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신탁원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신탁이라고만 표기하고 신탁원부를 만들어서 신탁원부에 상세하게 기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신탁원부라는 장부는 원래 등기부에 기록될 내용을 신탁원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부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강의의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강의의 등기부. 그러면 이 신탁원부는 번호가 있는데 제 몇 호라고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이 번호를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신탁원부 제 몇 호 이렇게 기탁칸에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게 돼요. 그럼 신탁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신탁원부의 번호를 통해서 찾아보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공시가 신탁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부동산별로 등기부가 따로 있죠. 맞아요. 그러면 신탁 등기도 부동산별로 따로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신탁원부도 부동산별로 따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탁원부는 신탁의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탁원부는 신탁 부동산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신탁의 부동산이 10개라고 한다면 신탁원부 몇 개가 있을까요? 10개. 신탁 부동산이 20개라고 한다면 신탁원부는 몇 개가 있을까요? 20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기출문제에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는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등기합니다. 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가등기를 하면서 신탁 등기도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하면서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 하면서 신탁에 가등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갑이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을 하는데요. 을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을이 좀 믿기가 좀 그러니까 친구에게 동시에 같이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에 2명으로 기록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명의수탁자 을과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을과 병이 되니까 공유일까요? 합유일까요? 소유관계가 공유일까요? 합유일까요? 공유 합유의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 했죠?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유,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 기억나셔요?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공동의 목적을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죠. 없으니까 안 쓴 겁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이때는 공동의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등기부의 이름만 같이 올린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인법에서 하셨어야 되는데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소유 형태가 공유예요. 그런데 신탁계약에 있어서 실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소유 형태가 뭘까요? 공동의 목적이 있으면 합유, 공동의 목적이 없으면 공유. 그러면 신탁계약에 있어서 공동의 목적 을과 A 사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아니, 잘 보셔요. 칠판을. 목적이란 단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이게 을과의 공통의 목적이에요. 맞아요. 그럼 목적이 있으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명의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탁자가 수인일 때는 소유 형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합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외우시면 헷갈려요. 따져보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때는 합의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셨죠? 하나 더.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이때 갑에게는 누가 있느냐면 A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 신탁자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A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가 될 겁니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 요 채권자는 요 신탁 등기가 된 신탁의 부동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또는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 할 수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까 신탁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 소유자일까요?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다만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행사의 제한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없다. 또한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수탁자의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을.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신탁자보다는 채권자를 더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탁 등기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런 그림을 이제 3개, 4개를 그릴 건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무슨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맞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2개의 신청 정보는 한 건의 신청 정보. 맞아요? 맞죠? 이때 이 을이 뭡니까? 수탁자죠. 맞아요. 수탁자입니다. 근데 이 수탁자가 또 한 번 병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갖고 이 전세를 나서 월세를 나서 생활비를 마련해서 친구 부모님에게 달달이 보내드리는 게 시간상 너무 바쁘니까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공부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을은 또 다른 친구인 병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데 네가 좀 월세 나서 친구 갑에게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병은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요. 좀 한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병과 신탁계약을 다시 한번 체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재신탁계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재신탁계약을 통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탁 등기도 신탁의 목적을 기록해야 되니까 신탁 등기도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의무자 누굴까요? 을. 등기 권리자 누굴까요? 병. 그래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고 했죠. 수탁자는 누구죠? 병. 수탁자, 새로운 수탁자 병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즉, 요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는 것이고,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번호는 신탁계약. 신탁계약이란 뜻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수탁자 누굽니까? 을. 그리고 여기를 반으로 쪼개서 여기는 신탁. 맞아요. 신탁 원보 제 몇 호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다시 소유권 이전. 이번엔 뭐죠? 재신탁.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탁자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병으로. 그리고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서 여기는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신탁. 그리고 신탁 원보 제 몇 호 이렇게 기록을 할 겁니다. 이걸 재신탁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신탁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맞아요. 구조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서 무슨 등기가 이루어지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맞을까요? 맞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이 어머니인데 갑이 을에게, 아니 을이 갑에게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아파트 관리하는데 자꾸 돈이 들더라. 관리 비용이 들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다가.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지금 나도 여유가 없으니까 네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마련해서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신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을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병에게 3분의 1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소유권 3분의 1을 병에게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금이 나오겠죠. 그 대금을 가지고 이제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 3분의 1 소유권 이전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3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신탁의 내용은 이제 바뀐 겁니다. 신탁 재산이 처음에는 전체에 대해서 신탁 재산이지만 이제는 신탁 재산이 얼마로 줄어든 거예요? 3분의 2로. 맞아요. 그럼 신탁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셔요? 안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할 테고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했습니까? 수탁자가. 맞아요. 그러면 신탁 등기, 변경 등기도 수탁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는 한 건의 신청 정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가외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누구죠? 그리고 여기 반으로 쪽에서 신탁 그 다음에 신탁 원부의 번호를 기록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번 소유권 일부 이전 새로운 소유권 3분의 1은 누가 취득했습니까? 병이. 맞아요. 그러면 이 병은 새로운 공유자가 되겠죠. 공유자 병은 지분을 얼만큼 가질까요? 3분의 1.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변경 등기해야 되겠죠. 여기 반으로 쪽에서 2번 신탁 등기 변경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가 이제 신탁 등기가 변경이 됐으니까 내용이 바뀐 거죠. 신탁 재산은 을이 이제 얼만큼만 갖는 겁니까? 3분의 2만 이렇게 신탁 등기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얼핏 되셔요? 안 되셔요? 된다고 간주하죠. 세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기계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이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전화를 합니다. 고맙다. 우리 어머니 잘 보살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너 고맙다는 마음으로 뭔가 보상을 하고 싶은데 그 아파트 어머니 돌아가셨고 어차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 없으니까 그 아파트 네가 어떻게 할까요? 네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팔아서 대금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팔아서 참 나쁜 놈이시죠? 근데 고맙다고만 해놓고 네 팔아서 대금으로 팔아달라. 그럼 이제 신탁계약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해지가 되겠죠. 맞아요. 신탁계약은 해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을은 이제 팔아야 되겠죠.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니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병의 이름으로 실행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신탁계약은 해지가 됐으니까 이 신탁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 할까요?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신청하겠죠. 그런데 이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신탁 등기는 누가 했었죠?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했었죠. 맞아요. 그때 신탁 등기, 변경 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했죠. 말소 등기는 어떨까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 되셨을까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수탁자 을 맞아요. 여기를 쪽에서 여기는 신탁 그리고 여기는 신탁 원부의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신탁 계약이 해지가 됐죠. 그리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쪼개갖고 이제 신탁 등기를 말소시켜야 됩니다. 2번 신탁 등기를 말소한다 이라고 공시하고 요거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신탁 등기 말소 되셨나요? 두 번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전화하니까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보살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아파트 팔아서 돈으로 보낼 생각 하지 말고 그 아파트 네가 그냥 보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이론상은 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신탁계약은 이제 해지가 되겠죠? 신탁계약 해지하고 이제 이 신탁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기속이 됩니까? 을의 소유로.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을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됐다고 했죠. 그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 그 제한이 풀리는 것을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리고 여기 신탁 그리고 여기 신탁 원부에 번호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신탁 계약을 해지가 됐으니까 신탁 등기는 말소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번,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의 등기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반쪽에서 신탁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2번 신탁 등기는 말소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우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보시면 요걸 보시면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출제된 걸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거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너댓 번 하다 보면 다 기억나셔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그 내용들이 신탁 등기와 관련해서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좀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